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별들로 수놓아진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 별들은 하나하나가 멀리 떨어진 태양이며 어쩌면 자신만의 행성계를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제 분명히 보았던 그 밝은 점 중 하나가 오늘 그냥 사라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냥 빛이 희미해지거나 밝게 폭발한 것도 아니고 마치 하늘의 캔버스에서 지워진 것처럼 완전히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공상과학 소설의 줄거리처럼 들리죠. 하지만 이것이 허구가 아니라 전 세계 과학자들을 깊은 혼란에 빠뜨린 실제 천문학적 미스터리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하룻밤 사이에 실종된 별의 수수께끼를 파헤치기 위해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가장자리로 여행을 떠납니다. 이것은 우주를 배경으로 한 탐정 이야기이자 거인의 조용한 죽음에 대한 기록이며 별의 생애 주기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발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준비되셨다면 21세기 가장 흥미로운 수수께끼 중 하나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실종 사건 자체를 이야기하기 전에 별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살고 죽는지 간략하게 되짚어 봅시다. 왜 이 사라짐이 그토록 비정상적인 사건인지 이해하는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태양과 같은 별은 일생의 대부분 동안 핵에서 수소를 조용히 태워 헬륨으로 바꿉니다. 핵융합이라고 불리는 이 과정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 에너지가 별을 빛나게 하고 별을 짓누르려는 중력의 힘에 맞서 균형을 유지하게 합니다. 하지만 연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핵의 수소가 고갈되면 별은 헬륨을 태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더 무거운 원소들을 태웁니다. 이때 별의 최종 운명은 그 질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 태양 정도의 별들은 수명이 닿을 때 외층을 우주로 방출하며 아름다운 행성상 성운을 형성하고 중심에는 수십억 년 동안 천천히 식어갈 작고 밀도가 높은 백색 외성이 남습니다. 하지만 태양보다 수십 배 무거운 거대 질량 별들의 경우는 훨씬 더 극적입니다. 그들의 종말은 그야말로 성대한 우주 쇼입니다. 핵융합을 위한 연료가 바닥나면 중력이 우위를 점하고 별은 자체 무게를 이기지 못해 붕괴합니다. 이 붕괴는 초신성이라고 알려진 강력한 폭발을 촉발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초신성은 자신이 속한 은하 전체보다 더 밝게 빛나며 폭발을 통해 형성된 무거운 원소들을 우주 공간에 흩뿌리는데 이 원소들은 나중에 새로운 별과 행성, 그리고 심지어 우리 자신을 형성하는 재료가 됩니다. 폭발 후에는 초고밀도의 중성자별이 남거나 별의 질량이 아주 컸다면 블랙홀이 형성됩니다. 이 시나리오를 기억하십시오. 붕괴, 폭발, 그리고 가장 밝은 섬광. 모든 물리법칙에 따르면 거대 별들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종말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거인 중 하나가 모든 규칙을 깨고 마지막 작별 인사도 눈부신 섬광도 없이 무대에서 조용히 퇴장했을 때 천문학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이야기는 천문학자들의 집중적인 관심 대상인 한 은하에서 시작됩니다. 이 은하의 공식 명칭은 NGC 6994, NGC 6946이지만 더 시적인 별명인 불꽃놀이 은하로도 불립니다. 이 은하는 우리로부터 약 2200만 광년 떨어진 세푸스 자리에 위치합니다. 이 별명은 우연히 붙은 것이 아닙니다. 이 은에서는 초신성이 폭발하는 빈도가 우리 은하인 은하수에 비해 무려 10배나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이곳에서만 총 10건의 초신성 폭발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불꽃놀이 은하는 무거운 별들의 생애 마지막 단계를 연구하는데 완벽한 자연 실험실이 됩니다. 천문학자들은 말 그대로 이 은하를 끊임없이 주시하며
다음 우주 불꽃놀이가 터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별들의 거대 도시 한가운데 한 세대 과학자들에게 최대의 미스터리가 될 운명을 지닌 우리의 주인공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별의 공식 명칭은 N69416 BH1, N6946 BH1입니다. 이 별은 단순한 별이 아니라 진정한 거성인 청색 초거성이었습니다. 추정치에 따르면 이 별의 질량은 우리 태양의 약 15배를 초과했으며 밝기는 수십만 배에 달했습니다. 만약 이 별이 우리 태양계의 중심에 있었다면 그 표면은 지구 궤도를 훨씬 넘어섰을 것이며 그 빛은 태양계 내부의 모든 행성들을 불태워 버렸을 것입니다. 이 별은 짧지만 매우 찬란한 삶을 살다 모두가 예상했던 것처럼 엄청나게 장엄한 최후를 맞이할 운명에 놓인 진정한 거인이었습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천문학자들은 지상 및 우주 망원경 등 다양한 장비를 이용해 이 별을 관측했습니다. 이 별은 안정적이고 밝았으며 어떤 이상 징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별은 단지 수십억 개의 다른 별들처럼 존재했으며 우주적 시간으로 볼 때 곧 다가올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최후가 엄청난 폭발이 아닌 과학자들로 하여금 항성 진화의 근본 법칙을 재검토하게 만드는 조용하고도 불가사의한 소멸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2009년 천문학자들이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09년 불꽃놀이 은하 파이어웍스 갤럭시에 대한 일상적인 관측에서 첫 번째 놀라운 사건이 포착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매우 예측 가능한 움직임을 보이던 별 N69416 BH1은 갑자기 밝기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몇 달 만에 이 별은 우리 태양보다 약 100만 배 더 밝아졌습니다. 이는 폭발과 비슷했지만 진정한 초신성 폭발보다는 훨씬 약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밝은 청색 병황성, Luminous Blue Variable, LPV이라고 불리는 유형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매우 무겁고 불안정한 별들로 주기적으로 외피를 우주로 방출합니다. 가짜 초신성 피스토 슈퍼노바 이라 불리는 이 폭발들은 별의 밝기를 일시적으로 크게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은하에서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에타 카리나, 이타 차리나에입니다.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바로 그러한 현상을 관측하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 거대한 별이 단순히 재채기를 하여 일부 물질을 우주로 내뿜었고 곧 평소의 상태로 돌아올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 가설은 매우 그럴듯했으며 관측된 현상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별이 최대 밝기에 도달한 후 서서히 원래의 광도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하며 계속 주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듯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부분적인 현상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별의 밝기는 실제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5년이 되자 별은 단순히 원래의 밝기로 되돌아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밝기는 계속해서 어두워지더니 급기야 가시광선 영역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찬란하게 빛나던 청색 초거성이 있던 자리에 이제는 오직 공허 한만이 남았습니다. 엄청난 시력을 자랑하는 허블 우주 망원경조차도 더 이상 그 별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태양 질량의 20배에 달하는 거대한 별이 우주 공간에서 그냥 사라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가장 근본적인 물리학 법칙 중 하나인 질량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마치
우주적인 규모의 마술쇼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과학자들에게는 완벽한 범죄 수사와 맞먹는 난제가 던져졌습니다. 사건 현장은 존재하고 사라진 피해자도 있지만 시신도 무기도 명확한 단서조차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 별은 사라졌습니다. 천문학자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명백하게 떠오른 생각은 우리가 뭔가 놓친 건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났지만 무슨 이유로 우리가 포착하지 못한 건 아닐까? 하지만 불꽃놀이 은하 Fireworks Galaxy가 지속적으로 관측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럴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질량의 별이 폭발했다면 몇 달간 관측될 만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밝은 사건이 됐을 겁니다. 이것을 놓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하지만 과학은 가장 명백해 보이는 가설이라도 검증할 것을 요구합니다. 과학자들은 해당 기간의 관측 기록을 철저히 재검토했습니다. 초신성 특유의 밝은 섬광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아는 고전적인 폭발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두 번째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만약 그 별이 사라진 게 아니라 단순히 숨은 것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별이, 특히 생애 후반기에 막대한 양의 물질을 방출하며 주변에 조밀한 먼지 구름을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09년에 포착된 그 섬광이 바로 이 물질 방출 현상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먼지 구름이 너무나 조밀해져서 별에서 나오는 모든 가시광선을 흡수하고 우리 망원경으로부터 별을 완전히 가려버린 것이죠. 이 이론은 새로운 물리학을 끌어들일 필요 없이 아주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우주에 먼지가 있다는 건 아주 흔한 현상이니까요. 하지만 이 가설 역시 약점이 있었습니다. 먼지는 별빛, 즉 가시광선을 흡수하면서 반드시 열을 받아 뜨거워지고 그 결과 적외선 영역에서 강력하게 에너지를 방출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뜨거운 정우를 두꺼운 담요로 덮었을 때 담요 자체가 뜨거워지며 열을 방출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천문학자들은 적외선 관측의 전문인 스피처 우주 망원경 에스피처 스페이스 텔레스코프를 사라진 별의 위치로 겨냥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것은 바로 그 뜨겁게 다궈진 먼지 장막, 즉 밝은 적외선 방출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관측 결과는 다시 한번 예상 밖이었습니다. 네, 그 위치에서 약간의 적외선 초과 방출이 포착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먼지 구름 뒤에 숨어있는 거대 항성이라고 설명하기에는 그 세기가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이는 먼지 장막 가설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별은 정말로 사라졌으며 어떤 먼지로도 가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 미스터리는 더욱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간단하고 명확한 설명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과학자들은 더 이례적이고 과감한 아이디어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천체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한 아이디어 중 하나는 실로 혁명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것이 초신성의 화려한 폭발이 아니라 조용하고 은밀한 붕괴를 통해 탄생한 블랙홀이라면 어떨까요? 이 개념은 바로 실패한 초신성 failed supernova 또는 완전 붕괴 complete collapse라고 명명되었습니다. 이 현상이 정확히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표준 모델에서는 거대 질량별의 핵 붕괴가 충격파를 일으켜 별의 외피층을 찢고 거대한 폭발인 초신성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충격파가 별의 엄청난 중력을 극복할 만큼 강력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폭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별을 이루는 모든 물질, 즉 외피층 전체가 핵을 따라 신생 블랙홀 속으로 그대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장엄한 불꽃놀이 대신 단지 조용한 소멸만을 목격하게 됩니다. 별은 그저 자체 중력에 먹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오랫동안 단순히 이론적인 가능성 중 하나로만 존재해 왔습니다. 그 누구도 이와 같은 현상을 관측한 적이 없었으며, 만약 실제로 일어난다고 해도 극히 드문 사건일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별 N6946BH1의 실종은 이 시나리오에 완벽하게 부합했습니다. 2009년에 발생했던 섬광은 이 별의 임종 직전에 마지막 몸부림이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는 별의 핵이 붕괴하면서 일부 에너지를 중성미자 형태로 방출한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중성미자 흐름이 짧은 시간 동안 별의 외피층을 일시적으로 활성화시켜 팽창하고 밝아지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폭발을 일으킬 만큼의 에너지는 충분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섬광 직후 별의 나머지 모든 질량은 핵을 따라 중력의 심연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스피처 망원경이 포착했던 그 미약한 적외선 방출 또한 이 모델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는 블랙홀로 낙하하던 물질에서 발생한 잔열일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은 낙하 과정에서 가열되기는 했으나 초신성 폭발 때처럼 극심하게 뜨거워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실패한 초신성 가설은 최초의 섬광, 이후 가시광선에서의 실종, 그리고 미약한 적외선 장황까지 관측된 모든 사실을 우아하게 설명해냈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관측된 실패한 초신성이라는 역할을 맡을 실질적인 후보가 과학자들 앞에 등장한 순간이었습니다. 실패한 초신성 가설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만 과학에서는 단순히 그럴듯한 이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별이 사라졌다는 사실 외에 블랙홀로 붕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서는 무엇일까요? 핵심 단서 중 하나는 2009년에 발생했던 바로 그 섬광 플레어에 대한 분석입니다. 과학자들은 섬광의 스펙트럼과 밝기를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이 섬광은 일반적인 초신성 폭발이나 밝은 청색 병황성 LPV의 전형적인 분출과는 달랐습니다. 에너지가 초신성이 되기에는 부족했고 LBB의 폭발치고는 너무 컸습니다. 즉, 이 섬광은 이 두 현상의 중간인 회색 지대에 위치했는데 이는 별이 완전 붕괴 직전에 겪는 최후의 경련에 대한 이론적 모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증거는 잔여 적외선 방출의 특성입니다. 방출된 빛의 온도와 밝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초기 섬광 때 방출되었던 물질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면서 점차 식어가는 모델과 일치합니다. 만약 그 구름 뒤에 뜨거운 별이 그대로 존재했다면 적외선 방출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우주적인 화재가 제대로 붙지 못하고 사그라드는 숯불처럼 빛이 약해지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과학자들은 다른 징후를 찾았습니다. 예를 들어 별의 핵이 붕괴할 때는 물질과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는 미세 입자인 중성미자가 엄청난 양으로 방출되어야 합니다. 일본의 슈퍼 카미오칸데나 남극의 아이스큐브 같은 특수 검출기가 이 입자들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2009년 불꽃놀이 은하 방향에서 강력한 중성미자 폭발이 감지되었다면 이는 핵 붕괴의 확실한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쉽게도 해당 방향에서 중성미자 폭발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론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폭발이 너무 미약했거나 검출기의 위치와 방향이 일치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의 소멸 자체, 사전 섬광의 특성, 그리고 약해지는 적외선 장황 등 현재까지 얻어진 데이터의 총합은 실패한 초신성 시나리오를
가장 유력한 설명으로 만듭니다. 이는 마치 추리 소설과 같습니다. 직접적인 증인은 없지만 간접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고 서로 모순되지 않아 이 사건의 범인, 이 경우 바로 중력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만약 실패한 초신성 가설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첫째, 이는 이전에 관측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블랙홀 형성 방식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통 블랙홀이 초신성 폭발의 불길 속에서 요란하게 탄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블랙홀이 주변 세상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 소리 없이 조용히 형성될 수도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발견은 소위 실종된 초신성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관측하는 거대한 별의 개수와 우리가 존재해야 한다고 추정하는 중성자별 및 블랙홀의 개수를 비교했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수의 초신성 폭발만 관측됩니다. 나머지 별들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어쩌면 그 별들이 바로 실패한 초신성이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별들은 화려한 빛의 쇼를 벌이지 않고 그저 조용히 블랙홀로 붕괴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우주에 존재하는 블랙홀의 숫자는 우리가 이전에 추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꺼져버렸다고 생각했던 별들로부터 태어난 블랙홀들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 숨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둘째로, 이 발견은 우주의 화학적 진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초신성은 산소, 철, 금과 같은 중원소를 생산하는 핵심적인 공장입니다. 이 원소들이 폭발을 통해 은하계 전체에 퍼지면서 암석형 행성과 생명체의 출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 상당수의 거대 별이 폭발하지 않고 붕괴한다면 그 별들은 모든 무거운 원소를 블랙홀 속으로 가져가 버리게 됩니다. 이는 그 원소들을 은하물질 순환계에서 영구적으로 제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느린 속도로 중원소로 채워지고 있다는 뜻이죠. 은하의 화학적 진화 모델은 이 새로운 물질 유출 경로를 반영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멀리 떨어진 은하에서 일어난 한 별의 조용한 소멸이라는 단 하나의 사건이 천체 물리학의 여러 분야를 재정립하는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과학이 작동하는 방식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기존의 세계관에 들어맞지 않는 하나의 관측이 오래된 통념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새로운 연구의 지평을 여는 것입니다. 우주는 우리의 가장 대담한 이론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롭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잠시 주류 이론에서 벗어나 이 수수께끼 같은 현상에 적용될 수 있는 비록 가능성은 낮지만 흥미로운 다른 가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은 아무리 터무니없어 보이는 아이디어라도 항상 대안적인 가설을 위한 여지를 남겨둬야 하니까요. 이러한 가설 중 하나는 손지코프 천체라고 알려진 이국적인 유형의 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천체는 이론적인 모델로 적색거성이나 초거성의 중심에 일반적인 핵이 아닌 중성자별 전체가 자리 잡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혼종은 예를 들어 가까운 쌍성계에서 두 별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습니다. 손지코프 천체는 매우 특정한 화학적 특성을 가져야 하며 극도로 불안정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관측한 현상이 바로 이러한 천체의 붕괴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 천체의 소멸은 일반적인 초신성 폭발 시나리오와는 달라서 상대적으로 덜 눈에 띄는 결과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손지코프 천체의 존재는 순전히 이론에 머물러 있으며 이를 입증할 만한 설득력 있는 관측 데이터는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훨씬 더 대담한 아이디어는 우리를 공상과학의 영역으로 이끌어갑니다. 만약 우리가 외계 문명의 활동을 목격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물리학자 프리먼 다이슨이 제안한 다이슨구 개념은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항성의 모든 에너지를 포획하기 위해 별 주위에 거대한 구조물을 건설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만약 이런 구체가 N694 지용 BH1 별 주위에 건설되었다면 이 구조물은 별의 가시광선을 완전히 가려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체 자체는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뜨거워져 적외선 영역에서 빛을 방출할 것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관측 결과와 일치합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몇 가지 문제에 직면합니다. 첫째, 오컴의 면도날 원칙에 따라 극단적인 필요 없이는 복잡한 가설을 끌어들여서는 안 됩니다. 실패한 초신성은 이미 알려진 물리학 법칙에 기반한 자연스러운 설명입니다. 반면 외계인의 활동은 훨씬 더 강력하며 아직 아무것도 입증되지 않은 추정일 뿐입니다. 둘째, 별이 사라진 속도는 계획적인 건설보다는 격변적인 자연현상을 시사합니다. 항성계 크기의 구조물을 만드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물론 이는 단지 사변적인 추측에 불과하지만 이 현상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우리가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핵심적인 질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거대한 별의 궁극적인 운명은 대체 무엇이 결정하는 걸까요? 왜 어떤 별은 초신성으로 폭발하는 반면 다른 별은 조용히 붕괴하여 블랙홀이 되는 걸까요? 그 답은 별의 생의 마지막 단계, 붕괴 직전의 그 짧은 순간에 별 내부 구조의 아주 미세한 부분에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별의 질량입니다. 아마도 특정 임계 질량, critical mass이 존재할 겁니다. 이 임계 질량보다 가벼운 별은 폭발하고 더 무거운 별은 곧바로 붕괴합니다. 여러 추정치에 따르면 이 임계점은 태양 질량의 20배에서 40배 사이에 걸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그 별은 태양 질량의 25배로 바로 이 경계선 상에 위치합니다. 이 때문에 그 별은 폭발에 실패한 별의 완벽한 후보가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요인은 별의 회전 속도입니다. 빠르게 회전하는 별은 큰 가군동량을 가집니다. 붕괴 시 이 가군동량은 중력에 맞서는 원심력을 생성하여 폭발을 촉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느리게 회전하는 별은 직접적인 붕괴, direct collapse. 경향이 더 강합니다. 세 번째 요인은 금속성입니다. 이는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의 함량을 뜻합니다. 금속성은 별 외피층의 투명도와 별이 평생 동안 물질을 날려보내는 별의 바람의 강도에 영향을 줍니다. 금속성이 낮은 별은 생애 말기에 더 많은 질량을 유지할 수 있고 이는 곧바로 붕괴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초신성 폭발 직전의 핵 구조. 그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붕괴 직전 마지막 몇 초 동안 별의 가장 중심부에서 밀도와 온도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가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구조의 미세한 차이가 성공적인 폭발이냐 아니면 완전한 붕괴냐 하는 극명하게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별 내부를 들여다보고 이 모든 세부 사항을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러한 과정을 재현하려는 복잡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N6946BH1, N694-BH1. 별의 실종은 이론가들에게는 그야말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선물입니다.
이는 이제 자신들의 모델을 검증하고 잘못된 가설을 걸러내고 올바른 이론을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는 실질적인 실험 결과입니다. 이 별의 실종은 우주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드라마틱한 과정 중 하나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인 셈입니다. 자, 이제 이 과학적 연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별 N6946BH1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려면 멀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별이 한때 존재했던 곳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보기를 희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핵심 관측 대상 중 하나는 바로 이 적외선 방출원의 향후 변화입니다. 만약 이것이 붕괴 직전에 방출된 물질이 식어가는 구름이 맞다면 예측 가능한 법칙에 따라 계속해서 어두워지고 식어가야 합니다. 이 예측에서 벗어나는 어떠한 현상이라도 이론을 재검토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방출원이 갑자기 다시 밝아진다면 단순한 냉각 이상의 더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갓 태어난 블랙홀을 직접 발견하려는 시도입니다. 블랙홀 자체는 빛을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간접적인 흔적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라진 별에게 동반성, 즉 그 주변을 돌던 다른 별이 있었다면 이제 이 동반성은 보이지 않는 블랙홀 주위를 공전하게 될 것입니다. 동반성의 움직임을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물체의 질량을 계산하고 그것이 실제로 블랙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동반성의 존재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탐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희망은 미래의 망원경에 걸려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JWST와 같이 적외선 영역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감도를 가진 프로젝트들은 사라진 별의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훨씬 더 상세한 그림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웹 망원경은 잔여 방출물의 스펙트럼에서 미묘한 세부 사항들을 포착하여 붕괴 가설을 최종적으로 입증하거나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천문학자들은 다른 은하에서 유사한 현상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즉 갑자기 폭발했다가 사라지는 별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실패한 초신성의 새로운 후보를 발견할 가능성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새로운 발견 하나하나가 이 현상이 얼마나 흔하며 우주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서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 별은 사라졌지만 그 별의 과학적 유산은 이제 막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천문 현상에 대한 기록을 넘어섭니다. 바로 과학적 방법론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교과서입니다. 모든 것은 기존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의 관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관측은 해결해야 할 하나의 수수께끼, 즉 문제를 낳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단순히 오류나 변칙 현상으로 치부하고 넘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가능한 모든 설명을 하나씩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검토된 것은 놓친 초신성이나 성간먼지 구름 같은 가장 단순한 가설들이었습니다. 이 각각의 가설은 특정한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먼지 구름 이론은 강한 적외선 방출을 예측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예측을 확인하기 위해 새로운 관측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관측 결과가 예측을 반박했을 때 해당 가설은 과감히 폐기되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은 과학에서는 사실의 이론을 맞추는 것이지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설명들이 모두 소진되자 과학자들은 더 복잡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바로 실패한 초신성 unsuccessful supernova 이론에 주목해야 했습니다. 이 이론은 초기 섬광, 사라짐,
그리고 미약한 적외선 장황 등 관측된 모든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유력한 작업 가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과학의 과제는 이 새로운 가설을 가장 엄격한 시험대에 올려놓고 검증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 예를 들어 동반성의 움직임 같은 것을 찾거나 반대로 이를 완전히 반박할 증거, 예를 들어 적외선 소스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보일 경우 등을 찾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측, 가설, 검증, 그리고 반박의 끊임없는 순환고리를 통해서만 과학은 진보합니다. 이는 느리고 고된 과정이지만 결국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확실하고 신뢰할 만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라진 별의 수수께끼는 인류가 써내려가는 이 끝없는 지식의 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선 이 모든 과정이 별 자체의 관점에서는 어떠했을지 상상해 봅시다. 수백만 년 동안 이 별은 뜨거운 핵 내부에서 가벼운 원소를 무거운 원소로 바꾸면서 비교적 평온하게 존재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양파 껍질처럼 층층이 핵융합 반응의 부산물들이 쌓여갔습니다. 수소, 헬륨, 탄소, 산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철티에까지 말입니다. 철은 이 여정의 종착역입니다. 철을 합성하는 순간부터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흡수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별의 중심에 거대한 철핵이 형성되는 순간이 옵니다. 에너지원 공급이 끊어진 핵은 더 이상 자체 중력을 견딜 수 없게 되고 급격하고 파국적인 수축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찰나의 순간에 벌어집니다. 지구 크기만 했던 핵은 순식간에 작은 도시 크기로 붕괴하며 초고밀도의 중성자 물질로 변합니다. 이 붕괴는 엄청난 양의 중성미자 에너지를 방출하고 강력한 충격파를 만들어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 충격파는 중성미자 에너지의 도움을 받아 외부로 솟구쳐 별을 초신성 폭발로 산산조각 냈을 겁니다. 하지만 M6942BH1의 경우에는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아마도 철핵의 중력이 너무 강력했거나 아니면 바깥층의 구조가 충격파의 모든 에너지를 흡수해버려서 뚫고 나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충격파는 표면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대로 갇혀버렸습니다. 그러자 태양 질량의 20배가 넘는 별의 거대한 바깥 껍질 전체가 지지대를 잃고 중심에 새로 태어난 물체, 중성자별이든 이미 블랙홀이 되었든 그곳으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즉각적으로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물질은 층층이 아래로 떨어져 내렸죠. 아마도 핵 붕괴의 초기 충격으로 물질 일부가 외부로 방출되었을 텐데 이것이 우리가 2009년에 관측했던 섬광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별의 주된 질량은 운명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물질의 마지막 원자 하나까지 사건의 지평선을 넘을 때까지 중력의 덫으로 빨려 들어가며 뜨겁게 달구어져 적외선 영역에서 빛을 방출했습니다. 한때 뜨거운 플라스마로 가득했던 거대한 푸른 공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우주의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숨겨진 특이점만이 남았습니다. 이 별은 관측 천문학 역사상 가장 조용한 자살을 감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언급했던 사라진 별의 이야기와 또 다른 유명한 천체인 에타 카리나를 비교해 보는 것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에타 카리나는 우리 은하에 있는 거대하고 극도로 불안정한 항성계입니다. 태양보다 약 100배 더 무겁고 밝기는 500만 배나 되죠. 19세기 중반 에타 카리나는 이른바 대분출을 겪었습니다. 이 분출 기간 동안 20년 가까이 밤하늘에서 두 번째로 밝은 별이었지만 그 후 급격히 어두워졌죠. 이 폭발은 엄청난 양의 물질을 우주로 방출했고 그 물질은 별을 둘러싸고 있는
유명한 호문클루스 성운을 형성했습니다. 언뜻 보기엔 2009년에 발생했던 N69416BH1의 섬광도 에타 카리나의 대분출과 유사해 보였습니다. 많은 천문학자들이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죠. 그들은 이 별 역시 에타 카리나처럼 대격변에서 살아남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관측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은 그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에타 카리나는 어두워지긴 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성운의 중심에서 그 별을 볼 수 있으며 은하계에서 가장 크고 밝은 별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에타 카리나는 생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 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섬광 이후 완전히 사라져 버렸죠. 이 비교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과정을 관찰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에타 카리나의 섬광은 불안정성의 표출이었을 뿐 치명적인 고통은 아니었습니다. 별은 질량의 일부를 방출했지만 핵은 온전하게 남아 핵융합 반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N6946BH1의 섬광은 핵의 붕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완전하고 최종적인 죽음으로 이어진 마지막 숨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임종 직전의 섬광은 바로 실패한 초신성들의 특징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별이 폭발할지 아니면 어떤 별이 조용히 사라질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에타 카리나 자체도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폭발하지 않고 멀리 떨어진 불꽃놀이, 은하의 자매별과 같은 길을 따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는 바로 우리의 관측 한계에 대해 고민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먼 우주에서 오는 빛을 포착하여 관측하는 데 익숙합니다. 초신성 폭발, 밝은 퀘이사, 빛나는 성운 등 이 모든 것들은 눈에 띄고 시끄러운 사건들입니다. 하지만 우주에서 가장 중요하고 흔한 과정들이 사실은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별의 소멸은 우리가 쉽게 놓치기 쉬운 사건입니다. 만약 우리가 불꽃놀이, 은하, 파이어웍스 갤럭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지 않았다면 그곳에 별이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것이고 사라졌다는 것은 더욱이 알아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주 전체에서 이처럼 목격되지 않는 조용한 죽음이 과연 얼마나 더 많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어쩌면 블랙홀로의 직접적인 붕괴는 희귀한 예외가 아니라 가장 무거운 별들이 맞이하는 표준적인 종말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홀의 개체수나 분포에 대한 이해는 크게 과소평가되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블랙홀을 이웃별에 미치는 중력적 영향이나 물질을 빨아들일 때 형성되는 강착 원반의 복사 에너지를 통해 찾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특정한 조건에서만 작동합니다. 그러나 만약 블랙홀이 홀로 단일 별에서 탄생했고 주변에 흡수할 물질이 없다면 그 존재는 완벽하게 비가시적일 것입니다. 그저 중력만을 드러낸 채 어둠 속을 유랑할 뿐입니다. 실패한 초신성 unsuccessful supernova 을 연구하는 것은 이러한 대상을 찾는 새로운 도구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블랙홀 자체가 아닌 그들이 탄생한 사건, 즉 사라지는 별들을 추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천문학에서 새로운 영역을 엽니다. 우리는 이를 부재의 천문학, Astronomy of Absence 또는 일시적 현상, 천문학, Transient Astronomy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새롭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라진 것을 찾는 접근 방식입니다. 이처럼 근본적으로 새로운 접근법은 혁명적인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마도 몇 년 안에 베라 루빈 천문대와 같은 강력한 새 관측 망원경이 가동되면 우리는 매년 수십, 수백 건의 별의 소멸을 기록하게 될 것이며
이로써 실패한 초신성은 이국적인 가설에서 일상적이고 잘 연구된 현상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중성미자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별의 핵이 붕괴할 때는 이 입자들이 엄청난 양으로 방출됩니다. 실제로 핵 붕괴 시 발생하는 전체 에너지의 99%는 이 중성미자들이 가지고 사라집니다. 단 1%만이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는 데 사용되죠. 혹은 우리의 경우처럼 폭발을 일으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중성미자들은 별 전체를 뚫고 우주로 거의 아무런 방해 없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들은 핵 내부에서 일어나는 가장 깊숙한 과정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는 마치 가장 철저하게 보호되는 벙커에 침투해 모든 비밀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완벽한 스파이를 가진 것과 같습니다. 이 중성미자를 포착하는 것은 초신성을 연구하는 모든 천체 물리학자들의 꿈입니다. 그리고 1987년에 우리는 실제로 이 꿈을 이루었습니다. 지구상의 중성미자 관측소들이 대마젤란 은하에서 폭발한 초신성 1987A로부터 약 수십 개의 중성미자를 포착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중성미자 천문학의 탄생을 알렸으며 핵 붕괴에 대한 우리의 이론이 정확하다는 것을 승리처럼 입증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사라진 별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성미자 폭발이 전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불꽃놀이 은하까지의 거리는 대마젤란 은하보다 140배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중성미자의 흐름은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여 약해집니다. 따라서 만약 폭발의 강도가 초신성 1987A와 같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의 탐지기로는 기껏해야 한두 개, 어쩌면 아예 단 하나도 포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신호가 없다는 것이 곧 사건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야심찬 과제를 제시합니다. 먼 은하에서 일어나는 핵 붕괴까지도 감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민감한 차세대 중성미자 망원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를 해낸다면 우리는 독보적인 도구를 손에 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밝게 폭발하는 초신성뿐만 아니라 빛을 내지 않고 조용히 붕괴하는 사건들도 관측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쇼를 벌이기로 작정한 별들뿐만 아니라 모든 무거운 별들의 죽음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전수 조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중성미자 천문학은 실패한 초신성의 미스터리를 최종적으로 풀어줄 열쇠가 될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죽어가는 별의 가장 깊은 심장부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가진 또 다른 측면, 바로 사라진 별의 화학 조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별은 사라지기 전 청색 초거성이었습니다. 이 유형의 별은 매우 높은 표면 온도와 강력한 항성풍을 특징으로 합니다. 천문학자들은 별이 사라지기 전에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별이 어떤 화학 원소로 구성되어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 별은 상대적으로 중원소 함량이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논의했듯이 금속 함량이 낮은 별은 일생 동안 잃는 질량이 적어 붕괴 시점까지 더 무거운 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블랙홀로의 직접 붕괴가 일어날 확률을 높입니다. 따라서 별의 화학 조성은 그 별의 운명을 예측하는 지표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초기 질량이 한 축에, 그리고 중원소 함량이 다른 축에 놓인 거대 별들을 위한 일종의 운명의 지도가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이 지도의 한 영역에는 초신성으로 폭발할 운명의 별들이, 다른 영역에는 실패한 초신성이 될 별들이, 그리고 세 번째 영역에는 감마선 폭발을 일으키며 극초신성으로 터져나올 별들이 위치할 것입니다. 우리가 찾던 사라진 별,
N6946BH1은 이 지도의 조용한 붕괴, 영역의 첫 번째 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천문학자들의 임무는 이와 유사한 다른 천체들을 발견하고 이 지도를 완성하여 어떤 매개 변수의 조합이 어떤 종말을 초래하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항성 물리학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은하의 진화를 더 정확하게 모델링하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별이 폭발하느냐 아니면 조용히 붕괴하느냐에 따라 얼마나 많은 중원소가 성간 물질로 방출되어 다음 세대의 별과 행성을 형성하는 데 사용될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화학 조성은 별의 유전자 코드와 같아서 그 별의 삶의 경로와 비극적인 종말을 상당 부분 미리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별이 생을 마감하던 그 마지막 순간들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최종 붕괴가 일어나기 수천 년 전, 별의 핵에서는 이미 수소 연소가 멈췄고 그 뒤를 이어 헬륨, 탄소, 산소까지 차례로 고갈되었습니다. 새로운 연소 단계가 시작될 때마다 과정은 더욱 빨라졌고 온도와 압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마지막 단계, 즉 규소가 타면서 철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불과 며칠 만에 끝이 났습니다. 바로 이 순간 별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바깥층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심장부에서는 이미 중력 폭탄의 시계 장치가 똑딱이며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것입니다. 철로 이루어진 핵이 임계 질량에 도달하자마자 대붕괴, 콜랍스가 시작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구만 한 크기의 구체가 불과 0.1초 만에 서울 크기로 압축됩니다. 중심부의 밀도는 원자핵의 밀도를 훨씬 뛰어넘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값에 도달합니다. 양성자와 전자가 합쳐져 중성자를 만들고 이때 중성미자의 강력한 흐름이 방출됩니다. 이 중성미자 흐름은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바깥을 향해 쏟아져 나갑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관측했던 짧은 섬광을 일으킨 장본인일 수도 있습니다. 중성미자는 자신의 에너지 일부를 별의 외피에 전달했고 그 영향으로 외피는 팽창하며 더 밝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중심 천체, 이제는 거의 확실히 블랙홀 1의 중력은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별을 산산조각 냈어야 할 충격파는 별의 깊은 내부에 갇혀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낙하 인펄가 시작됩니다. 지지 기반을 잃은 별의 외층 물질은 중력의 깔때기를 따라 맹렬하게 중심부를 향해 곤두박질 쳤습니다. 가장 먼저 규소와 산소가 풍부한 층이, 이어서 탄소, 헬륨층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거대하고 바깥쪽에 있던 수소로 구성된 층까지 모두 떨어져 내렸습니다. 이 과정은 무려 수년 동안 지속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낙하하는 물질은 마찰열로 인해 뜨겁게 달아올랐고 가시광선이 아닌 적외선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느리고 조용한 흡수와 같았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지구의 망원경들은 별에서 나오던 가시광선이 희미하게 사라지고 적외선만이 남아 서서히 식어가는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마침내 2015년경 거대별의 마지막 잔해들마저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 사라집니다. 수백만 년 동안 찬란하게 빛나던 푸른 거성 자리에는 이제 오직 공허함과 시공간의 직물 위로 퍼져나가는 중력파의 잔물결만이 남았습니다. 침묵만이 감돕니다. 이 이야기는 우주 속 우리의 존재와 시간의 흐름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우리는 보통 별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다거나 몇 년 만에 소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격하는 이 사건이 실제로는 2200만 년 전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은 불꽃놀이 은하 Fireworks Galaxy에서 나온 빛, 그리고 그 소멸에 대한 정보가 우리 망원경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2007년에 우리가 이 별을 밟고 안정적으로 보았을 때 사실 그 별은 이미 2200만 년 전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블랙홀로 변해버린 상태였죠. 우리가 관측한 것은 단지 그 별의 유령, 즉 아득히 먼 과거로부터 온 빛의 메아리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별의 죽음, 즉 붕괴에 대한 실제 정보는 바로 그 짧은 섬광의 형태로 2009년에야 우리에게 도착한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 역사가 되어버린 사건을 목격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경험입니다. 모든 천문학은 본질적으로 과거를 들여다보는 타임머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를 멀리 보면 볼수록 우리는 우주의 더욱더 오래된 시대를 관찰하게 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를 볼 때 우리는 250만 년 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저 멀리 있는 퀘이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주의 나이가 겨우 수십억 년에 불과했던 우주의 젊은 시절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N693역 BH1 별의 소멸은 단순한 천문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든 과거로부터 온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이는 우주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시간의 척도로 존재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작은 행성에 사는 아주 미세한 관찰자일 뿐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심연을 잠시나마 엿보고 그 위대한 신비를 풀 기회를 얻은 행운아인 것입니다. 우주에서 갑자기 사라지는 이런 행동을 보일 수 있는 천체는 실패한 초신성 외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훨씬 더 가설적이긴 하지만 다른 시나리오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이론에서는 소위 블랙스타 또는 중력 진공별의 존재를 가정합니다. 이들은 블랙홀의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별이 붕괴할 때 특이점을 형성하는 대신 양자 중력 효과로 유지되는 새로운 물질 상태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블랙스타는 겉보기에는 블랙홀과 거의 구별할 수 없지만 고전적인 의미의 사건에 지평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천체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 별은 갑자기 폭발하여 그동안 흡수했던 모든 물질을 우주로 다시 방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측하고 있는 현상이 무언가의 탄생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외계적 천체와 관련된 특정 과정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를 완전히 사변적인 물리학의 영역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별의 직접적인 충돌입니다. 밀집된 성단에서는 이러한 일이 실제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두 개의 거대한 별이 충돌하면 합쳐진 후 블랙홀로 붕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꽃놀이 은하는 구상 성단이 아니며 그곳의 별 밀도는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날 정도로 높지 않습니다. 게다가 충돌이 발생했다면 우리가 관측하지 못한 아주 특징적인 섬광이 동반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대안적인 아이디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초신성 가설만큼 일련의 사실들을 잘 설명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가설은 가장 간단하고 논리적이며 물리적으로 합당한 설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과학 이론이 처음에는 순전히 추론에 불과했을지라도 관측을 통해 검증되고 세계를 이해하는 우리의 방식의 일부가 되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어제 칠판 위의 공식에 불과했던 것이 오늘날 먼 은하에서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별에 붙여진 그리고 이와 유사한 별들을 통칭하는 명칭, 즉 불발 초신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물론 이 용어는 의인화된 표현이며 물리학적으로는 완전히 정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별이 폭발하려고 시도했는데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그 별에게 적용되는 물리 법칙을 따랐을 뿐이며 그 법칙이 특정한 조건 아래에서 이러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우주 자체에게는 성공적인 결과나 실패한 결과란 없습니다. 단지 서로 다른 진화의 경로가 있을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발 초신성이라는 명칭은 우리가 느꼈던 놀라움과 일종의 배신당한 기대감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관객이었던 우리는 화려한 특수효과가 가득한 장대한 쇼를 기대했지만 무대 위 배우가 소리 없이 사라져버리는 모습을 본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바로 이 실패 속에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초신성 폭발은 일종의 창조 행위입니다. 생명의 필수적인 원소들을 우주 공간에 흩뿌려 주니까요. 반면 조용히 블랙홀로 붕괴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이기적인 행위입니다. 별은 자신이 축적했던 모든 보물, 즉 무거운 원소들을 되돌아올 수 없는 무덤 속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은하계와 그 재산을 나누지 않는 것이죠. 만약 우주에 이처럼 이기적인 별들이 많다면 이는 성간 물질의 풍부화 과정을 늦추게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더욱 희귀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블랙홀의 탄생 역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블랙홀은 은하계의 형성 및 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은하 중심부에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은 은하 내부의 별 탄생 과정을 조절합니다. 또한 항성 질량 블랙홀들은 서로 합쳐지면서 중력파를 발생시키는데 이는 우주의 가장 극한 환경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따라서 화학적 진화의 관점에서 볼 때 실패였던 것이 어쩌면 중력 역학의 관점에서는 성공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우주는 창조와 흡수, 밝은 폭발과 조용한 소멸 사이에서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영원한 우주쇼의 마쿠를 처음으로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은하인 은하수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충분히 현실적입니다. 우리 은하에는 미래의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거나 혹은 폭발에 실패할 것으로 예상되는 몇몇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오리온 자리의 베텔구스와 이미 언급했던 용골 자리의 에타 카리나입니다. 베텔구스는 생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적색 초고성입니다. 추정치에 따르면 이 별은 앞으로 10만 년 이내에 언제든 폭발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폭발했을 수도 있고 그 빛이 아직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베텔구스의 질량은 태양 질량의 15배에서 50배 정도로 일반적인 초신성 폭발과 완전한 붕괴의 경계선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도 이 별의 종말이 어떤 시나리오로 진행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만약 폭발한다면 베텔구스는 몇 주 동안 보름달만큼 밝게 빛나며 심지어 낮에도 관측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조용히 붕괴한다면 오리온 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 중 하나가 우리 하늘에서 그냥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인류 전체에게 있어 진정한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에타카리나는 이보다 훨씬 더 무겁고 불안정하지만 거리가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 별의 종말은 아마 훨씬 더 거대할 것이지만 예측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 은혜에 있는 이러한 별들을 관측함으로써 우리는 임박한 붕괴를 알려주는 징후들을 찾으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맥동 패턴의 변화, 표면 화학 성분의 급격한 변화, 혹은 뉴트리노의 폭발적 증가 등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뉴트리노 탐지기를 통합한 초신성 조기 경보 시스템 스뉴스까지 존재합니다. 만약 이 시스템이 우리 은하 내에서 발생하는 핵 붕괴로 인한 뉴트리노 급증을 포착한다면
폭발의 빛이 지구에 도달하기 몇 시간 전에 경보를 울릴 수 있습니다. 이는 천문학자들에게 전 세계 망원경을 정확한 지점에 조준하고 폭발의 맨 처음을 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 이 시스템이 경보를 울렸는데도 폭발은 전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웃에서 새로운 블랙홀이 탄생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시 수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별의 질량은 태양 질량의 약 25배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위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태양 질량은 대략 이 뒤에 0이 30개 붙는 수, 즉 2논일리언 킬로그램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사라진 별의 질량은 50논일리언 킬로그램에 달하는 물질이 됩니다. 이 엄청난 양의 물질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에서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과연 어디로 간 걸까요? 이 물질은 블랙홀로 붕괴했습니다. 그럼 새로 태어난 이 블랙홀은 크기가 어느 정도일까요? 블랙홀의 크기는 중력 반지름, 즉 슈바르츠실트 반지름에 의해 결정됩니다. 태양 질량의 29배인 이 천체의 슈바르츠실트 반지름은 겨우 75km에 불과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전에는 지구 궤도만큼의 부피를 차지했던 거대한 별의 모든 질량이 이제 직경 150km의 공간에 압축된 것입니다. 이 거리는 지구상에 있는 웬만한 도시 간의 거리보다도 짧습니다. 이 천체의 밀도는 중심점, 즉 특이점에서는 무한대에 가깝게 수렴합니다. 그리고 그 표면, 사건의 지평선에서의 중력은 너무나 강력해서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블랙홀을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곳은 탈출구가 없는 중력 감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별이 사라지기 직전에 방출된 섬광의 에너지는 우리 태양이 10만 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와 맞먹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에너지조차도 별을 산산조각 낼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거대한 별 내부에서 어떤 엄청난 힘들이 작용하고 있는지 짐작하게 해줍니다. 별을 수축시키려는 중력의 힘이 얼마나 거대한지 수십만 개 태양의 에너지로도 이 힘을 이겨낼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거인들의 싸움이며 이 싸움에서 중력은 이번에만큼은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모든 수치들은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과정의 규모와 극단성을 깨닫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늘의 점 하나가 사라진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이례적인 환경 속에서 물질과 에너지가 근본적으로 변형되는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발견이 과연 외계 생명체 탐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겉으로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생명 탄생에 필수적인 무거운 원소들, 예를 들어 탄소, 산소, 질소, 철 같은 것들은 모두 질량이 큰 별의 내부에서 생성됩니다. 그리고 이 별들이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면서 그 원소들을 은하 전체로 흩뿌리죠. 지구형 행성과 궁극적으로 생명체는 바로 이 별의 재, 즉 성분들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가장 질량이 큰 별들 중 상당수가 폭발하지 않고 블랙홀로 바로 붕괴해버린다면 어떨까요? 이는 이들이 은에 필요한 생명 구성 요소를 제공하는데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별들은 본질적으로 자신들이 가진 귀한 보물을 꽁꽁 싸매고 사라져버리는 탐욕스러운 별인 셈이죠. 이러한 현상은 곧 은하의 평균 금속성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느리게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금속성이 낮을수록 암석형 행성이 형성될 가능성이 줄어들고
자연히 생명체가 탄생할 확률도 낮아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실패한 초신성이 발생하는 빈도는 은하내 지적 문명의 수를 추정하는 유명한 드레이크 방정식의 핵심 변수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실패한 초신성의 수가 매우 많다면 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주의 거주 가능 계수를 훨씬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어디에 있는가라는 페르미 역설에 대한 또 하나의 잠재적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건축 자재를 만들어내는 수많은 공장들이 그 생산물을 뿌리지 않고 스스로 붕괴해버리기 때문에 생명 탄생 조건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희귀할 수 있다는 의미죠. 물론 이는 수많은 변수 중 단지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사례는 별의 붕괴를 다루는 천체 물리학과 외계 생명체를 탐구하는 우주 생물학처럼 겉보기에는 동떨어져 보이는 과학 분야들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드라마가 펼쳐진 무대인 그 장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불꽃놀이 은하 Fireworks Galaxy. 로 불리는 NGC 693제살 6은 막대나선 은하 유형에 속합니다. 우리 은하수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훨씬 더 높은 별 생성 활동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은하의 나선팔에는 젊고 뜨거우며 거대한 별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초신성 폭발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죠. 이곳은 문자 그대로 별들의 요람산실이자 동시에 별들의 공동묘지인 셈입니다. 사라진 별 역시 수많은 동료 별들에 둘러싸인 채 이러한 나선팔 중 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활발하고 역동적인 장소였죠. 그리고 바로 이 역동성 덕분에 우리는 이토록 희귀한 현상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별이 별 생성이 멈춘 오래된 타원은 하나, 혹은 우리 은하 내에 조용하고 외진 구역에 있었다면 우리가 이를 발견할 확률은 훨씬 낮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무대는 우주가 우연히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망원경을 가진 관측자가 가장 많은 곳에서 이 놀라운 현상을 보여준 것만 같습니다. 이는 또한 우리가 다른 유사한 사건을 찾고자 한다면 활발하게 별이 생성되는 은하들을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함을 의미합니다. 별들의 요람이라 불리는 그곳에서 그들의 비극적인 죽음 역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정 천문 현상이 발생하는 환경을 연구하는 것은 종종 그 현상 자체를 연구하는 것만큼이나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사라진 별의 위치 정보는 우리가 젊고 거대한 별의 생의 마지막 단계를 다루고 있다는 또 하나의 간접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중력파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가속 운동하는 모든 질량은 시공간의 구조에 잔물결을 만들어내며 이 잔물결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갑니다. 별의 핵 붕괴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중력파 발생원 중 하나입니다. 핵이 비대칭적으로 수축할 때 그 과정의 역동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중력파를 방출합니다. 일반적인 초신성의 경우 폭발 역시 비대칭적이며 강력하지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폭발 없이 붕괴만 일어나는 실패한 초신성의 경우 중력파 신호는 훨씬 더 단순하고 깔끔해야 합니다. 이 신호는 핵이 수축함에 따라 파동의 주파수와 진폭이 증가하는 특징적인 처프 신호 형태를 띄어야 합니다. 그리고 블랙홀이 형성되는 순간 급격하게 끊겨야 하죠. 만약 우리가 이러한 신호를 포착할 수 있다면 이는 완전한 붕괴가 일어났다는 가장 직접적이고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아쉽게도 2009년에는 라이고 엘라이고와 비르고 빌고 같은 중력파 관측소가 현재의 최신 구성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 이후에 가동되었죠.
하지만 이제 이 관측소들은 활발하게 작동하며 블랙홀과 중성자별의 합병 신호를 정기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은하계에서 발생하는 초신성으로부터 오는 중력파 신호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만약 오늘날 비슷한 별의 소멸 현상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망원경으로 그 모습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력파 검출기를 이용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이러한 현상 연구에 있어 진정한 혁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자기파, 즉 빛과 중력파 채널을 통해 동시에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다중신호 천문학이라고 부릅니다. 다중신호 천문학은 별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발생하는 과정들에 대해 가장 완벽하고 상세한 이해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질문은 이것입니다. 별 전체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지 않고 바깥층에 아주 일부만이라도 우주 공간으로 튕겨나갔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일부 모델은 초신성 폭발이 실패하더라도 질량의 아주 작은 일부는 우주 공간으로 탈출할 만큼 충분한 운동량을 얻을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이는 일종의 실패한 폭발처럼 매우 희미하고 약하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의 이 방출된 물질이 주변의 성간 물질과 충돌하면서 전파나 X선 영역에서 희미한 빛을 내는 현상을 관측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는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음을 확인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전파 또는 X선 메아리를 찾기 위한 탐색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방출 자체가 너무 약했거나 혹은 그 물질이 아직 밀도가 높은 성간가스 구름에 도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향후 연구를 위한 중요한 단서입니다. 또한 실패한 초신성 시나리오가 별의 조용한 죽음을 설명하는 유일한 방식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모델에 따르면 별이 붕괴하기 전에 강렬한 항성풍 때문에 수소 외피 전체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수소층이 벗겨진 알몸의 헬륨 핵만이 붕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붕괴 역시 밝은 폭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 현상은 우리가 보아왔던 것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별의 생애 마지막 단계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연구하는 것은 현대 천체 물리학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초신성 폭발 이후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 탄생이라는 시나리오가 수많은 경로 중 단지 하나일 뿐이며 훨씬 더 섬세하고 복잡한 다양한 경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점차 깨닫고 있습니다. N69446 BH별 별의 실종과 같은 새로운 수수께끼 하나하나가 우주 진화에 대한 더욱 완전하고 다각적인 그림을 그려나가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탐정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는 범죄 현장이 있습니다. 바로 불꽃놀이 은하 속의 한 지점이죠. 실종된 피해자는 태양 질량의 25배에 달하는 거대한 별입니다. 그리고 허블과 스피처 망원경이라는 결정적인 증인들의 증언이 있죠. 그들의 말에 따르면 피해자는 처음에는 이상 징후 강력한 섬광을 보이다가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아주 미약한 열 흔적만을 남겼다고 합니다. 몇 명의 용의자가 포착됩니다. 첫 번째는 먼지 씨입니다. 그는 별에 단순히 두꺼운 담요를 덮었을 뿐이며 피해자는 그 아래에서 멀쩡히 살아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적외선 관측이라는 과학 수사 결과 이 담요는 너무 차가웠습니다. 그의 주장은 거짓임이 밝혀집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초신성 씨입니다. 그는 피해자가 크고 밝은 폭발과 함께 사망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늘을 감시하던 그 어떤 증인도 초신성 폭발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알리바이는 입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요 용의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중력 씨이며 그의 특별한 별명은 완전 붕괴입니다. 그에게는 알리바이가 없습니다. 그의 범행 동기는 우주의 근본적인 법칙이며 그의 수법은 조용하고 무자비한 흡수입니다. 모든 증거는 그를 가리킵니다. 사망 직전의 섬광의 특징, 별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현상, 그리고 남겨진 미약한 잔열까지 이 모든 것이 그의 범행 수법 모두 오페란디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당시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지문 중력파이나 CCTV 영상 중성미자 폭발 같은 직접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압도적인 양의 간접 증거들을 종합하면 우리는 유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천체 물리학이 바로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우주에서 벌어지는 범죄와 미스터리를 수사하는 거대한 탐정 사무소처럼 말이죠. 그들은 광자, 중성미자, 그리고 중력파를 증거로 활용하며 우주의 비밀을 밝혀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깊은 아이러니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은하의 이름이 불꽃놀이, fireworks인 건 밝고 요란한 초신성 폭발을 자주 일으켰기 때문이죠. 천문학자들은 늘 그곳에서 또 한 번의 화려한 불꽃쇼를 보기를 기대하며 관측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마치 록 콘서트에 갔는데 귀청이 터질 듯한 기타 리프 대신 완벽한 정적만 들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우주가 우리의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 자신의 레퍼토리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넓다는 걸 보여준 셈이죠. 우주는 소리칠 줄만 아는 게 아니라 속삭일 줄도 압니다. 그리고 종종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 속삭임 속에 숨어 있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일에 대비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하나의 패러다임에만 갇혀서 우주가 교과서에 쓰인 대로만 행동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위대한 발견은 우리의 기존 관념을 완전히 깨부수는 무언가와 마주했을 때 일어납니다. 이것이야말로 과학의 진정한 동력입니다. 만약 우리의 모든 관측이 늘 이론과 완벽하게 일치했다면 과학은 지루했을 것이고 진작에 끝났을 겁니다. 다행히도 우주는 끊임없이 새로운 수수께끼를 던져주면서 우리의 지성이 작동하도록, 새로운 이론을 창조하도록, 그리고 이를 검증할 새로운 도구를 만들도록 강요합니다. 그리고 사라진 별의 미스터리는 그런 수수께끼 중 최고이며 우주가 우리의 호기심에 준 선물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모든 성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광활한 미지의 바닷가에 서 있으며 가장 짜릿한 발견은 아직 우리 앞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저희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높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최초로 확실하게 포착된 실패한 초신성이라는 독특한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이 거대한 별은 폭발하는 대신 조용히 붕괴하여 블랙홀이 된 것입니다. 이는 이론적으로는 예측되었지만 이전에 관측된 적은 없었습니다. 2009년에 발생했던 섬광은 아마도 별의 중심핵 붕괴와 관련된 마지막 몸부림이었을 것입니다. 이후 가시광선에서의 소멸과 희미하게 줄어드는 적외선 방출은 별의 주된 질량이 새로 탄생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이 발견은 엄청난 중요성을 가집니다. 이는 우리가 이전에 고려하지 않았던 블랙홀 형성의 또 다른 경로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은 곧 우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블랙홀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은하의 화학적 진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초신성 폭발을 통해 우주로 방출되어야 할 무거운 원소들이 블랙홀 안에 갇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N6946BH1의 이야기는 우주를 향한 새로운 창을 열었으며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조용히 사라지는 것도 찾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별의 생애 주기를 연구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이 시대에서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사건들이 가장 웅장한 우주적 대격변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 별 자체는 영원히 사라졌지만 그 이야기는 우주의 신비에 대한 새로운 지식으로 가는 길을 오랫동안 밝혀줄 것입니다. 저희가 다루었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별의 생애 주기의 기본부터 시작했습니다. 왜 질량이 큰 별의 일반적인 죽음이 언제나 초신성이라는 밝은 폭발로 이어지는지 이해하기 위해서였죠. 그 다음 우리는 불꽃놀이 은하 Fireworks Galaxy로 이동해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우리의 주인공 청색 초고성을 만났습니다. 2009년에 이 별이 미스터리한 섬광 플래시를 겪었으며 2015년이 되자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을 추적했습니다. 우리는 먼지 구름 뒤에 숨는 것과 같은 단순한 설명들은 검토 후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를 핵심 가설인 실패한 초신성 Failed Supernova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폭발 없이 별이 블랙홀로 직접 붕괴하는 현상, 즉 중력이 다른 모든 힘을 압도해버리는 경우였죠. 우리는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 즉 섬광의 특성과 잔여 적외선 방출을 분석했습니다. 이 발견이 천체 물리학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이는 블랙홀의 수화 우주가 어떻게 무거운 원소들로 채워지는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었죠. 심지어는 대안적인, 더 이국적인 가설들도 다뤄보면서 왜 그것들이 덜 가능성이 높은지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별의 심장부를 들여다보며 그 별의 마지막 순간들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200만 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우주를 연구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 즉 사라지는 물체를 찾는 방법을 열어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수수께끼와 단서, 용의자가 있었고 궁극적으로는 매우 설득력 있는 해답에 도달했지만 그 해답이 또 다른 수많은 새로운 질문들을 낳았던 한편의 완벽한 탐정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의 본질입니다. 자,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별의 미스터리가 드디어 풀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거대한 폭발, 즉 초신성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주는 훨씬 더 미묘하고 신비로운 현상, 바로 블랙홀의 조용한 탄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태양 질량의 25배에 달하는 거대 항성이 말 그대로 꺼져버리면서 자신의 모든 비밀을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이른바 초신성의 실패는 사실 과학계에는 엄청난 성공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별들이 굉음과 함께뿐만 아니라 속삭임처럼 조용하게도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관측적 증거를 우리가 최초로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이 발견은 우리가 우주에 존재하는 블랙홀의 총량을 재검토하게 하고 생명의 필수적인 원소들이 우주에 채워지는 속도를 다시 생각하게 하며 가장 찾기 힘든 천체들을 탐색할 새로운 도구를 제공해 줍니다. 이제 전 세계 천문학자들은 이 현상이 얼마나 흔한 일인지 알아내기 위해 새로운 실패작들을 찾고 있습니다. 사라진 별을 하나 발견할 때마다 이 놀라운 과정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우주에서 조용한 죽음이 요란한 죽음만큼이나 흔한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문턱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놀라운 우주의 미스터리에 저와 함께 깊이 빠져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이 여러분께 단순히 지식뿐만 아니라 진정한 즐거움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저희의 탐구가 흥미로우셨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셔서 우주의 비밀에 관한 새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별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실패한 초신성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더 신비로운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흥미롭게 읽어보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맑은 하늘 보시길 바랍니다.